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영남대학교 안센터 정성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병원에서 망막을 담당하고 있는 정성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뭐라 그러죠? 뭐 날파리, 아지랑이 막 이런 게 보인다면 사실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비문증이 저는 질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질병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문증은 말 그대로 날 비자에 모기 문자를 써서 말 그대로 모기나 파리같이 벌레 같은 것들이 눈앞에서 날아다니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유리체가 변성이 되면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비문증입니다. 주로 날파리가 날아다닌다거나 까만 점이 돌아다닌다거나 뭐 동그라미가 돌아다닌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조금 더 젊은 층에서는 아지랑이나 젤리 같은 물질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문증은 노화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 질병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교수님 비문증이 있거든요. 오. 근데 약간 뭐랄까요? 컨디션을 타는 느낌? 어떤 날은 진짜 막 아지랑이가 막 이렇게 피어나다가 예. 어떤 날은 또 괜찮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런 정도면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단순 비문증은 눈에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비문증의 원인은 실제로 눈 안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혼탁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탄다기보다는 흰색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밝은 조명을 볼 때 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네. 주로 모니터를 보거나 책을 보고 공부를 할 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작업을 할 때 좀 더 비문증이 잘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공부할 때 스트레스 혹시 많이 받으셨어요? 아, 예, 많이 받았죠. 그래도 보셨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덮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참고 봤습니다. 예. 앞에서 비문증의 원인이 눈 안의 물리적인 혼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눈 안에 정말 뭐 날파리나 아지랑이 같은 물질이 생긴다는 뜻인가요? 이런 게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눈은 동그란 공 모양인데요. 이 공은 공기로 채워져 있지만 여기 눈을 보면은 이 눈 안은 유리체라는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40대 이후에 유리체가 변성이 되면서 액화가 되고 또 변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눈의 뒤쪽에서 떨어져 나와서 유리체가 앞쪽으로 점차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변화를 후유리체 박리라고 합니다. 변성된 유리체가 눈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게 되면서 인지하게 되는 것을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교구를 직접 보여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 안과 질환이 이제 노화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층에서도 이 비문증이 많이 또 생기는 걸 보면 저는 이 비문증은 노화 이외에도 다른 또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 인자는 근시와 외상입니다. 먼저 외상은 주먹에 맞거나 이제 공에 맞게 되면은 유리체가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이 보이게 되면서 비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근시가 있는 사람은 눈의 앞쪽부터 뒤쪽까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후유리체 박리가 시작이 됩니다. 또 근시는 상대적으로 망막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망막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고도근시가 있는 눈은 일반적인 눈에 비해서 망막 박리의 위험을 5배 정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간에는 병원에서 뭐 비문증이 의심돼서 산동 검사를 했는데 오히려 이 검사를 했더니 비문증이 더 심해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비문증은 실체가 있는 유리체 혼탁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설명드렸고요. 산동 검사는 여기 앞에 있는 홍채를 커지게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산동 검사가 유리체 혼탁을 심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산동 검사가 시력을 변화시키고 또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또 조절력도 좀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유리체 혼탁이라 하더라도 이 동자가 줄어들고 커지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리체 혼탁을 좀 더 잘 느끼거나 잘 느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산동 검사 전후로
비문증이 좀 더 심해졌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산동 검사가 홍채를 커지게 하는 검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홍채를 어떻게 커지게 해요, 교수님? 예, 이게 홍채를 이제 홍채는 이제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 근육을 이제 이완시켜서 이제 힘을 빠지게 하면은 동자가 이제 산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공이 열리게 되죠. 네. 우리가 이제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이 좀 이제 좀 죽을 때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동공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오,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동자가 커질 때 근육의 힘이 풀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괄약근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괄약근이 힘이 빠지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안과 가서 검사해봤어요. 이렇게 액체 이렇게 눈에 넣고 기다렸더니 뿌옇면서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네. 동공이 커져서 그런 예. 거죠? 우리가 이제 동공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빛은 초점 심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빛이 무작정 많다고 잘 보이는 게 아니고 네. 빛이 들어와서 포커싱을 잘 해줘야지 이게 어떤 물체나 글자, 특히 작은 글자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찍을 때도 조리개가 알아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데요. 옛날 카메라를 찍어보신 분들은 예. 조리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게 조리개의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하면서 이게 상을 맺는 포커싱 작업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동 검사를 하게 되면은 동공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항상 빛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가 돼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아, 정확하게 또 정보를 주시니까 솔깃하게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비문증이 질환이 아니라 증상이다 보니까 안과 가면은 좀 답답함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꽤 있어요, 교수님. 이런 경우에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네. 나는 이게 막 심각한 것 같은데 자꾸 기다리라고 하시고 혹시 안과에서는 비문증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의사의 역할은 치료만 있는 게 아니고 환자를 이해시키고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MC님께서 제 비문증 환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아요. 네. 단순 비문증이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습니다. 다만 비문증 자체를 없애기는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과 의사가 비문증에 관심이 없다고 느끼신다면은 예. 그분은 사실 다른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의사는 녹내장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런데 자꾸 환자가 비문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하. 녹내장은 증상이 없고 비문증은 눈앞에서 거슬리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의사 입장에서는 비문증은 위험하지 않고 녹내장은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진료 시간에 녹내장 이야기만 많이 해주다 보면 환자는 의사가 비문증에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의사 선생님의 그 환자를 생각하는 그 큰 마음이 더 느껴져서 그러네요. 예, 여쭤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비문증이 사실 일상에 큰 불편은 없다고 해도 막 눈앞에 아른거리는 증상이 사실 길어지면 어떤 뭐 장기적으로 시력 저하라던가 이런 데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떤가요? 일단 비문증이 발생하면 안과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비문증의 정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원인이나 동반질환 상태가 적극적인 치료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가 동반된 경우입니다. 네. 그렇지만 때로는 환자가 느끼는 비문증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눈 검사에서도 환자의 증상과 일치하는 아주 심한 유리체 혼탁이 시축을 가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비문증이 발생하면은 이제 안과 검진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앞에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어느 정도일 때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본인의 시력에 영향을 줄 때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사실 비문증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비문증이 단순히 거슬린다고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적인 비문증은 수술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물만으로 비문증 증상이 좀 호전 가능할까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파인애플 줄기에서 추출되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는데요. 이런 단백 분해 효소를 추출한 약이 실제 먹는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논문에서 비문증을 호전시켰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또 안약 치료로 저농도 아트로핀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아트로핀은 아까 말씀드린 산동 검사와 비슷하게 동공을 확장시키고 조절력을 감소시켜서 비문증을 덜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약물 치료가 유리체 안에 있는 부유물과 혼탁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적인 비문증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체 속에 있는 혼탁해진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이잖아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유리체 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리체라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여기 눈안을 채우고 있는 조직이 유리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 눈에다가 아주 작은 관을 설치해서 눈안으로 삽입하고 이 관으로 유리체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관을 다시 한번 잡아서 네.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모형이라서 예. 이거 빨대를 가져왔고요. 실제로 이제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 실제 기구예요? 되게 얇아요. 네, 아주 얇은 이런 대롱 같은 관을 설치해서 눈안의 유리체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내시경 수술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혼탁해진 부분만 제거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 유리체를 절제를 하게 되고요. 또 유리체 절제술은 사실 비문증에 국한된 수술이 아니고 망막 전막, 망막 박리, 망막 출혈, 당뇨망막증, 황반옹공 등 다양한 유리체 망막 질환에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유리체 절제술과 함께 레이저 광응고술이나 가스 교환술, 내경계막 제거술 등을 함께 시행해서 원인 질환을 해소하고 시력을 지켜주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유리체 절제술이 예전에는 그 대학병원에 막 일주일씩 입원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수술 중에 하나였다고 들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훨씬 더 안전해졌겠죠? 네, 라는 대답을 듣고 싶고요. 또 수술 후의 만족도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술 장비와 방법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하고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리체 절제술은 현재는 아주 안전하고 연간 5만 건 이상 시행되는 대중화된 수술 방법입니다. 눈에 구멍을 뚫어서 얇은 대롱을 넣는다고 했는데요. 이게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이 대롱이고요. 네. 이 부분이 직경이 0.5m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와. 얇은 샤프심의 굵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직경이 아주 컸기 때문에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씩 입원하는 것도 흔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이제 봉합 부위가 얇다 보니까 따로 이 실로 봉합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퇴원이나 당일 퇴원도 상당히 흔해졌습니다. 오. 그리고 비문증으로 인한 수술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시행하는데요. 이렇게 시축을 가리는 그런 비문증이 시력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면 환자는 당연히 눈앞을 가리는 비문증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족감도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수술 후에 회복 및 또 일상 복귀까지는 그러면 분명히 단축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는 유리체 절제술 후에 다음 날 퇴원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요새는 2차 병원에서도 유리체 절제술을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당일 퇴원도 흔합니다. 2, 3일 정도는 쉬는 것을 권장드리고 2주간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 사무직이라면 2일 정도 쉰 다음에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먼지가 많은 환경에 계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는 쉴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유리체 절제술이 아니고 가스나 기름 같은 눈안에 충전물을 삽입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세를 취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주 정도 혹은 그 이상 안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리체 절제술 안전하고 대중화된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백내장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인지가 궁금하고 혹여나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백내장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수정체인데요. 수정체에서 일어나는 혼탁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유리체 절제술 후에 눈 속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백내장이고요. 눈 안에 가스나 기름 같은 충전물을 삽입한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충전물을 넣지 않더라도 백내장이 발생하거나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50대 이하의 환자에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백내장 진행 없이 시력이 1.0 정도로 유지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 또 만약에 백내장 진행 위험이 높은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과 백내장 수술 동시 수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체 절제술의 다른 부작용으로는 안압 상승과 포도막염이 대표적이고요.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으로 안내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병적인 비문증 말씀하실 때 네. 망막박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망막박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자칫 방치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네. 망막박리는 먼저 여기 눈 안에 보이는 주황색 막이 망막이고요. 네. 이 망막이 뒤쪽에 있는 맥락막과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떨어져서 분리가, 즉 박리가 된 상태를 망막박리라고 합니다. 시신경 중심, 즉 황반부가 떨어지면은 시력이 저하되게 되고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결국 실명에 이르는 병이라서 아주 위험한 질병이고요. 안과적으로는 준응급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망막에 생기는 황반변성이나 비문증이 이제 노화가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망막 박리는 유병률 자체도 늘고 있지만 심지어 또 젊은 층에서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근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망막 박리는 근시에서 더 잘 생기는데 근시 자체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근거리 작업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근시와 관련된 안과 질환인 망막 박리도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안과적인 수술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백내장 수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전에는 노년에서 주로 시행했지만 기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는 40대, 50대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과 같은 안과 수술도 경우에 따라서 망막박리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망막박리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망막박리가 생기면 이제 비문증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비문증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망막박리는 아니지만 망막박리의 증상 중 하나로 비문증이 있습니다. 비문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직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떤 원인의 결과로 인해서 유리체의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인 중에서 망막박리나 열공처럼 위험한 병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아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망막박리가 생기면 뭐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구석이 안 보이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다고요? 네, 망막박리가 눈의 아주 구석에 작게 생겨 있으면 이 경우에는 증상이 없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눈 뒤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해당 망막 부위가 담당하는 시야의 일부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또 중심부를 침범한 망막박리는 아예 시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장기화되면 실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망막박리가 생겼을 때 정도가 심하지 않은 뭐 초기라면 수술 말고 시술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망막박리가 없는 망막열공이거나 두 번째, 망막박리가 있더라도 주변부에 작게 생겨서 시력이나 시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레이저 광응고술을 먼저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리된 망막 주변을 레이저로 태워서 일종의 화상을 만드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레이저를 시행한 부위의 망막이 단단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떨어진 망막이 있으면 그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진행을 막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환자에게 부담이 적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레이저가 가능한 망막 박리라면 가능한 한 레이저를 먼저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저 시술로 치료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또 만약에 수술까지 가야 한다면 교수님,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눈 바깥에 스펀지를 대는 공막 돌융술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눈 안쪽에서 시행하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막 돌융술은 눈 안을 손대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면 환자가 시력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수술의 원리가 눈 바깥에서 스펀지로 밀어주는 간접적인 열공 폐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 성공률 측면에 있어서는 유리체 절제술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네. 유리체 절제술은 눈 안쪽에서 직접적으로 망막을 유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성공률이 높고요. 그렇지만 가스나 기름이 들어있는 동안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안군의 염증이나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수술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기보다는 내 눈 상태와 망막 박리의 상태를 고려해서 의사와 상의하에 조금 더 맞는 방법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술 후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합병증도 미리 좀 염두를 해야 되잖아요. 망막 박리인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시력 저하 있을 수가 있고 또 시야가 휘어져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경우예요? 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환자가 시력 저하나 휘어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적이라는 말은 망막을 잘 붙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팔이 잘린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의사인 제가 하는 일은 잘린 팔을 잘 붙여주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잘린 팔을 붙였다고 해서 기능이 100% 예전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력저하나 휘어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당수 돌아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문증 그리고 망막 박리에 대한 우리 궁금증들을 풀어봤는데요. 네. 끝으로 교수님,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먼저 눈을 비비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눈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네. 특히 알러지나 아토피가 있는 환자들이 주의가 필요하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혹시 밤에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다가 졸아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졸죠. 많은데요? 매일이에요. 네, 저도 졸다가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눈에 한번 맞아봤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에 눈에 세게 맞게 되면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문증이 발생했을 때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고도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망막 박리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방에 CCTV 달아놓은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렇게 보다가 떨어뜨렸는데 다행인 건 안경을 끼고 있어서 안경이 휴대폰을 가려주긴 했지만 콧대에 이제 멍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기 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좀 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도 다시금 좀 느낍니다. 예은 씨 꼭 행동으로 실천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 병원 안센터 정성용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